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할머니는 무당이 되어야 했지만 신을 받지 않았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저희 친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영이 세다고 합니다. 고모 할머니께서는 무속인이시고 친할머니께서는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이유가 신을 안 받아 무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할머니는 몸이 허약하셨고 또한 귀신도 자주 보셨습니다. 예전 할머니 집은 우리 집과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가면 할머니께 귀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던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무서운 귀신 이야기가 아닌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중 가장 기억 남는 세 가지만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때는 한국전쟁 시절 할머니께서 어린 아버지를 업고 피난을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따라가던 도중에 잠깐 한눈 파는 사이 할머니 혼자 엉뚱한 길로 빠지셨답니다. 눈앞에는 갈대밭이 있었는데 그리 넓지 않았고 왠지 가로질러 가면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걸음을 옮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 정도 걸었으면 반대편이 나올 시점인데 아무리 걷고 또 걸어도 출구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느낌이 이상한 할머니는 업고 있던 우리 아버지의 뺨을 서너 대 정도 때리니 그때서야 정신이 들면서 사람들이 눈앞에 보였다고 합니다. 할머니 말로는 도깨비한테 홀리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 진짜냐고 물어보니 헛소리 하지 말라는 핀잔만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신을 싫어하십니다. 두 번째로 할머니는 꿈을 많이 꾸셨습니다. 꿈을 자꾸 어떤 여자가 처음 본 집에서 울고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꿈이니 치부했지만 계속해서 나오니 무시하지 못해서 호통을 치셨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죄송하다면서 미련이 많이 남아서 저승으로 못 떠난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셨다고 합니다. 며칠 지나서 길을 걷던 도중에 왠지 익숙한 집을 발견했는데 꿈에 나왔던 그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 집은 흉가였는데 지저분하게 널브러진 집에 고무신 두 짝이 어울리지 않게 가지런히 놓여 있었답니다. 할머니는 그 신발을 가져와 태우고 잠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여자가 꿈에 나와 고맙다고 절을 한 뒤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고모가 이야기해준 일화입니다. 고모는 아버지와 같이 미신을 싫어했었습니다. 할머니가 귀신 이야기나 미신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만큼 싫어했죠. 여튼 그런 고모가 사업 때문에 너무 힘들어 무당을 찾았다고 합니다. 무당을 찾아 들어가 점을 보려고 하는데 무당이 앉자마자 대뜸 하는 소리가 여기 뭐하러 왔어? 니네 엄마한테 물어봐라 라고 했답니다. 그 일 이후로 고모도 점차 믿게 되다가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무병이 대물림 돼서 지금 교회를 다니시면서 극복하고 계신 지 꽤 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억나는 이야기는 모두 말했습니다. 원래 더 미스테리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사실적으로 적으려고 할머니가 얘기해 주셨던 부분 몇 장면은 이야기에서 뺐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릴 때 패창고에서 놀았다. 어렸을 적에 시골에 살았던 적이 있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였지. 왜냐면 할머니가 아프셨는데 아버지가 장남이셔서 모셔야 했거든. 시골에서 불편한 점도 많았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재미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 강에서 빠가사리 잡아서 부어서 소금 찍어 먹어봤니? 어설픈 모닥불에 캔디바보다 작은 빠가사리라는 생선이 있어. 이놈이 왜 빠가사리냐면 잡히면 빠가빠가 하는 소리를 내거든. 지느러미에 가시가 있어서 잘못 만지면 손이 베이는 그런 생선이야. 아무튼 그 초딩들이 낚시를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 2마리 잡으면 구워서 소금을 찍고 5명이서 나눠 먹고 그랬지. 한 입이나 되려나. 아무튼 그렇게 친구들이랑 모여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곤 했어. 동네에 뒷산이 있었는데 거기는 일제시대 때 구리를 캐던 곳이었다고 해. 그래서 그냥 올려다봐도 폐광산에 흉측한 구멍이 보이곤 했지. 별로 높은 산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동네 뒷산이었는데 그곳에 우리는 박스떼기랑 푸대자루 같은 걸로 막사를 짓고 비밀기지라고 안에 들어가서 만화책도 보고 그랬지.
그런데 아무래도 재료가 재료인지라 비가 오면 무너지고 엉망이 돼버리면 가슴이 아팠었어. 그러던 어느 날 그곳을 발견했지. 시멘트와 슬레이트 지붕으로 만들어진 조그만 2평 정도 되는 창고였어. 창고라기엔 그냥 벽을 쌓아놓고 그 위에 지붕만 얹어놓은 정도였지. 안에는 비료푸대니 지푸라기와 돌더미가 좀 쌓여 있었어. 그걸 발견한 건 친구 3명과 함께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뭔가 섬뜩하지만 그때는 폐가고 뭐고 그런 개념조차 없었고 뭔가 우리들만의 비밀기지가 생겼다는 설렘 같은 게 있어서 마냥 좋았어. 돗자리 깔고 그 좁은 곳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으면 뭐가 그리 재미있던지. 어느 여름날이어서 호랑이 비라고 해가 떴는데 그 해 사이에 구름으로 비가 오는 이상한 날씨였지. 친구 집에서 게임을 하다가 비가 그치고 몸도 쑤셔서 그 비밀기지 생각이 난 거야. 우린 비가 그친 찝찝한 날씨에 옷을 다 버려가면서 등산을 시작했지. 지금이라면 돈 주고 시켜도 그런 짓 안 할 텐데 왜 그랬는지. 기지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친구들은 먼저 갔고 나는 조금 뒤처지게 따라가다가 도착할 때쯤 친구 한 명이 큰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건 또 무슨 장난이지 하는 생각을 했지. 따라가 보니 그 친구 한 명이 기지를 쳐다보며 멍하니 서 있기에 나도 그쪽을 쳐다봤지. 그랬더니 친구 한 놈이 기지 안쪽에서 까만 치마 같은 걸 두르고 엉덩이를 흔들고 있더라고. 난 뭐하냐고 소리치면서 쫓아갔지. 점점 다가갈수록 자세히 보이기 시작하는데 다가갈수록 친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니 결국 그것이 뭔지 눈에 제대로 보였던 순간이었지. 친구가 까만 치마를 걸치고 훌라춤을 추는 게 아니라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물구나무 서서 긴 머리를 양쪽으로 미친 듯이 흔들고 있는 거였어.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서 머리카락이 미친 듯이 양옆으로 흔들리면서 말이지. 까만 치마가 아니었던 거야. 난 온몸에 소름이 돋아 뒤로 자빠지고 구르면서 멍하니 서 있는 친구한테 달려갔지. 친구는 울고 있었어. 울면서 딱딱하게 굳어서 오줌까지 싼 친구를 껴안고 구르다시피 산을 내려오게 되었지. 내려오는 도중 안 보였던 친구 한 명이 자빠져 기절해 있는 걸 보니 나는 친구가 죽은 줄 알고 펑펑 울었어. 알고 보니 한 놈은 도망치다가 발목 삐끗하고 산에서 굴러서 도망을 못 치니까 공포감에 기절한 거였고 한 놈은 그거 보고 비명을 지르면서 딱딱히 굳은 거였지. 그 이후로 그쪽 산은 근처도 안 가게 되었어. 졸린 거 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보던 토요 미스테리 극장도 도저히 무서워서 못 봤고 며칠 동안은 화장실도 못 가서 요강을 이용하기까지 했어. 아직까지 그 친구들과도 그 얘기는 차마 말도 못 꺼내고 있어. 옛날 추억을 얘기하면서 술자리를 할 때도 그 얘기만은 암묵적으로 금기어가 되었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나에게 남은 그 기억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이니 옛날에는 어린 아이들이나 처녀가 요절했을 때 제대로 무덤에 매장할 형편이 안 되거나 하면 도깨비 무덤이라고 작은 돌무덤에 매장하곤 했다고 해. 지금 생각해보면 그 폐창고라고 생각했던 비밀기지가 그 도깨비 무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무덤의 훼손을 막으려고 시멘트랑 지붕으로나마 막아준 거라 생각이 들어. 그때 본 그 여자는 귀신이었겠지. 일제시대 때 착취당한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일까. 우리가 그렇게 뭣도 모르고 무덤에서 그렇게 놀았는데도 불구하고 해코지 같은 것도 없는 걸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을 거란 생각이 들진 않지만 가끔씩 악몽이라도 꿀 때마다 옛날 기억이 떠오르면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곤 해. 세 번째 이야기, 쓰레기 무당. 제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옛날부터 가위를 많이 눌려왔어도 귀신은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때 생각하면 기분도 안 좋고 황당한 경험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가게에 손님이 식사하러 오셨는데 아무 말도 안 붙였는데 다짜고짜 자신이 무당이라고 가게를 잘 봐준다면서 자기 집에 먹을 거 많다고 가져다 먹으러더군요. 싫다고 여러 번 거절하였으나 손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성의를 봐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이 꽃도 있으니 꼭 홀에 걸어 놓으려고 하더군요. 며칠 후에 왜 안 오냐고 전화 오길래 알겠다면서 찾아갔습니다.
산 바로 아래 기퉁이에 있는 허름한 집이더군요. TV에 나오는 그 무당의 집과 똑같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미신을 안 믿지만 무당 자체나 무당이 주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손님이 주시는데 그냥 받자고 좋은 뜻으로 받아오자고 하셔서 결국 과일 박스와 음료수 그리고 과자 박스까지 큰 박스로 3박스를 챙겨왔습니다. 하얀 국화꽃도 챙겨왔습니다. 집에 와서 꽃은 홀에 걸어놨고 그리고 무당이 주는 음식은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왕 가져왔으니 하나는 먹어보자고 생각해서 먹어봤더니 정말 맛있더군요. 그래서 계속 먹었습니다. 아무튼 배도 부르고 그날 저녁은 이상하게 많이 피곤해서 일찍 잤습니다. 근데 자는 도중에 자꾸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밖에서 애들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계속 귀에 맴도는 소리가 나니 신경이 쓰이더군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보니 오빠야, 이리 나와봐. 나랑 놀자라고 하더군요. 잠시 후 다른 아이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형아 나와봐. 나랑 놀자. 벌써 날이 밝았나? 라고 생각했지만 몸도 너무 피곤하고 일어나기가 싫더군요. 별 생각 없이 다시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말한 게 너무도 똑같은 말만 하고 귀에 거슬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나갔더니 낮도 아닌 한밤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새벽 2시쯤이더군요. 이상한 꿈을 꾸었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점심쯤에 어머니께서 얘기를 하시더군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고 말이죠. 무슨 일인지 여쭤보자. 잠을 자고 있는데 애들 2명이 와서는 계속 꽃을 가져가야 한다고. 꽃을 어디에 놔두었냐면서 잠도 못 자게 밤새도록 괴롭혔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순간 할 말이 없어지더군요. 밤에 뒤척이면서 들었던 그 목소리에 애들 같아서 말이죠. 기분도 안 좋고 찜찜해서 국화는 바로 처분했습니다. 무당이 준 음식들도 처분하려고 박스에 보관했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도 어머니 꿈에 애들이 나왔다더군요. 꽃을 어디에 놔두었냐고 하면서 말이죠. 어머니께서 갖다 버렸다고 2번 다시 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다음날 저희랑 친분 있는 아저씨께서 오셨는데 사탕과 과자 포장해 놓은 것 몇 개를 가져가셨습니다. 어머니랑 저는 가져가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다리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저희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수술 이후 며칠 지나서 퇴원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우연히 음식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순간 뭔가 기분이 묘하더군요. 그때 제 꿈과 어머니의 꿈, 그리고 아저씨께서 과자를 가져가신 후 교통사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찝찝하더군요. 며칠 후 무당에게 확인하고자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번호가 바뀌었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성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딱 그 꼴이네요. 물론 제가 미신을 믿는 것도 사주팔자나 귀신을 믿는 것도 아닌데 저 경우엔 좀 우연이라고 하기엔 아무튼 그 무당 잡히면 그냥 안 둘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 90년대에 저주받은 저수지 1998년 여름이었다. 그 당시 우리 마을은 한창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개발이 이루어진다고는 해도 아직까지 마을은 상당히 공기도 맑고 물도 깨끗하고 경치도 좋은 그런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어느 날 나와 동생은 찌는 듯한 더위에 너무 더워 근처 저수지로 물놀이를 가기로 했었다. 같은 반 친구인 영수와 민철이 그리고 정희 등과 함께 근처 마을 저수지로 물놀이를 갔다. 모두 다 시골 아이들인지라 수영은 정말 수준급이었다. 정희를 빼고 말이다. 그 중에서도 영수는 정말 수영을 잘했다. 모든 아이들이 깊어봤자 자기 허리춤까지 오는 곳에서 놀 때도 영수는 수심이 꽤 깊은 곳까지 헤엄쳐 오곤 했었다. 그날도 영수는 수심이 깊은 곳까지 헤엄쳐 가면서 수영을 못하는 정희를 놀리고 있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수심에서 열심히 물장난 중이었다. 영수가 정희를 한참 놀리다가 반응이 없자 갑자기 잠수를 했다. 우리는 영수가 워낙 수영을 잘하니 걱정 없이 우리끼리 열심히 놀고 있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영수가 올라오지 않는 거였다. 우리는 걱정스런 맘에 두 번째로 수영을 잘하는 민철이에게 한번 다녀와 보라고 보쳤다. 민철이는 흔쾌히 알았다고 하고는 능숙하게 영수가 있던 자리로 헤엄쳐 갔다. 근데 그 순간 영수가 갑자기 올라오더니 물 귀신이야. 도망가. 라고 말했다. 평소 수영을 잘하던 영수가 갑자기 허우적대면서 물 귀신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우리는 혼비백산하여 영수는 걱정할 겨를도 없이 물 밖으로 서둘러 뛰어나갔다. 다들 아시다시피 물속에서 뛰어나가긴 정말 힘들다. 한 발짝 한 발짝 뛸 때마다 물속의 모래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 끄는 듯 하였다. 가까스로 물 밖으로 탈출에 성공한 우리는 아차 하는 생각에 모두들 뒤를 돌아봤다. 근데 이게 웬일? 영수 녀석. 실실 웃으면서 걸어 나오는 게 아니던가. 우린 그 순간 속았다라며 후회를 했지만 이미 영수에게 겁쟁이라는 소리를 피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영수 녀석은 역시나 겁쟁이라면서 우리를 놀리는 거였다. 나는 변명이라도 하려고 정말 물에 빠진 거 아니었냐고 물었지만 영수가 말하기에 솔직히 나도 당황했어. 물속으로 잠수하고 다시 올라오려는데 발목에 뭔가가 휘감겨서 못 올라가겠는 거 있지. 근데 힘 좀 주니까 툭 하고 빠지더라고. 물풀이 발목에 감겼었나 봐. 그 순간 우린 정말 거품을 물고 쓰러질 뻔했다. 한참 더운 여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순간 영하 30도 정도로 되는 듯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우리는 영수가 점점 물 밖으로 나오면서 영수의 발목에 휘감겨 있는 긴 머리카락 한 다발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영수는 자신의 발목을 보더니 그대로 그 자리에 혼절해 버렸다. 며칠 뒤 마을의 어른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몇 달 전 마을에서 실종된 여자 시체가 그 저수지에서 나왔다는 거였다. 아마 영수 발목에 감겨 있는 그 머리카락의 주인은 그 여자일 거라고. 영수가 잠수할 때 만약 눈을 뜨고 잠수를 했더라면 물속에서 영수를 반기는 그 여자의 시체를 보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5번째 이야기. 귀신을 떼어내는 방법을 아는 엄마. 저는 오래전에 귀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밖에 손금에 신기가 있다 하여 가끔 희한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오래전에,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얼마 전부터 갑자기 편찮으시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할머니는 둘째 이모님 댁에 계셨는데 연세가 90에 가까우셨다. 연세에 맞지 않게 정정하셔서 매일 담배 한 갑과 막걸리를 즐기셨고 내가 찾아뵈면 손주놈 왔냐고 미소로 반기시곤 했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개를 좋아하셨는데 그 유전으로 인해 후손인 우리들도 모두 개를 좋아한다. 여튼 할머니는 조그마한 개를 방에서 기르셨었다. 그런 할머니가 무척 편찮으시다는 거다. 그래서 나는 이제 돌아가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 말씀은 그게 아니었다. 나는 이제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이셨고 반스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불심도 깊어 웬만한 스님들은 어머니에게 공부 비교가 되지 않았었다. 어머니는 사주도 독학으로 공부하셨고 귀신을 쫓는 공부도 하셨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할머니가 전혀 거동을 못하시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시며 끙끙 앓기만 하신다는 거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은 충격적이었다. 밤에 잠을 자면 꿈속에 어떤 미친년이 저 방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나를 째려보고 있어. 그 미친년이 나보고 자꾸 어디를 가자는 거야. 어머니는 할머니 방에 거리를 떠돌던 귀신이 들어왔고 그 귀신이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으며 할머니를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귀신은 혼자 스스로 들어온 게 아니고 얼마 전 이문에서 나무를 들여올 때 그 나무에 붙어서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윽고 어머니는 이모님에게 확인해 보니 이모부가 나무로 된 가구 하나를 누가 주기에 얻어왔다는 것이다. 나무나소로 된 것은 귀신이 붙어 따라 들어오기도 한다. 어머니는 내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길동아, 내일 채비를 하고 나와 함께 할머니에게 가자. 나는 눈만 끔벅거리고 있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 말은 같이 가서 귀신을 떼어내는 일을 하자는 것이었다. 이 일은 극도로 위험하다. 잘못하면 떼어내려는 사람에게 귀신이 붙기도 한다. 예전에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서 귀신을 떼어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약 먹고 나을 때 됐으니 낫은 것이지. 귀신은 무슨 귀신이라고 생각했었다. 어머니는 밤새 준비를 하셨다. 나물을 하고 조밥을 만들고 참기름으로 조밥을 비비고 간장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보고 말 몇 마리를 큰 한지에 그리라 하여 그 위에 알루미늄 호일로 종지를 만들어 그렇게 밥상을 차렸다. 다음 날 밤 9시가 되어서 우리는 할머니 댁으로 갔다. 이모와 이모부는 어머니가 집을 비우라고 해서 집에는 할머니 혼자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주무신다기보다는 뭔가 괴로운 듯 인상을 쓰고 눈을 감고만 계셨다. 그렇게 어머니와 나는 밤 11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집은 어둡고 적막했고 할머니를 따르는 강아지는 할머니 머리맡에 앉아서 가끔은 혼자 벽을 보고 낮게 으르렁거리기만 하고 있었다. 거실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할머니 방에서 가끔씩 들리는 강아지의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정말 소름이 돋았다. 밤 11시가 되었다. 어머니는 내게 미리 준비해온 한지에 만들어 왔던 밥상을 할머니 머리맡에 살짝 갖다 놓으라고 하셨다. 나는 두 손으로 조심조심 들고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싸늘한 냉기와 누군가가 이런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강아지는 나를 보더니 살며시 꼬리를 흔들었지만 이내 병 쪽을 바라보고 다시 낮게 으르렁거렸다. 조밥을 강아지가 먹으면 어쩌나 싶었지만 강아지는 조밥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렇게 밥상을 할머니 머리맡에 차려놓고 나와서 밤 12시가 되기를 기다렸다. 1시간을 그렇게 기다려보면 소름이 어떤 것인지 정말 알게 된다. 읽고 밤 12시가 되자 어머니가 내게 몇 가지를 일러주셨다. 너는 방으로 들어가서 그 밥상을 들고 나오되 절대로 벽 쪽을 쳐다보면 안 된다. 내가 문을 조금 열어놓을 테니 밥상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면 동으로 10발자국, 나무로 5발자국을 걸어서 귀신의 이름을 3번 부른 후 땅에 놓고 한지를 보자기처럼 덮어서 밥상을 덮은 후 이것을 먹고 가거라 하고 말하며 땅에 던지고 들어오너라. 들어올 때 절대 뛰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명심할 것은 뒤에서 누가 부르거나 잡더라도 절대로 대답하거나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만약 뒤를 돌아보게 되면 정말 일이 커지게 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나는 소름이 돋아 죽을 지경이었다. 망설이고 있는 나를 등짝을 한 대 후려치시고는 엄마는 다른 방으로 들어가셨다. 해야 했다. 지금 나 혼자 남겨졌고 저 방에 내가 들어가야 한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내내 진땀을 흘리시며 주무시고 계셨고 강아지는 할머니 옆에 누워 있었다. 강아지가 나를 보고 꼬리를 흔들었지만 나는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할머니 머리맡에 있던 밥상을 들었다. 한지 한 장 위에 놓여 있어서 판판하게 양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들어야 했다. 그리고 방을 나왔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가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계산한 후 귀신 이름을 3번 말하고 이것을 먹고 가거라 하고 말하며 밥상을 내던졌다. 그리고 뒤돌아섰다. 순간 뒤에서 사람 인기척이 느껴졌다. 실행하기 전에 혹시 사람을 마주치면 어쩌냐고 어머니께 여쭤봤었는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라고 하셨다. 사람들이 쳐다보면 쪽팔리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 그 공포감이 엄청나서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쪽팔림도 들었다. 그래서 누구지 하고 뒤돌아보려는 순간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고 머리가 서고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내 근처에 사람이 있으려면 내가 이미 현관문을 나섰을 테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이 보여야 했다. 좌우측으로 골목길에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고개도 돌리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는데 뒤에서 계속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정말 입을 다물고 천천히 발을 끌면서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다. 집으로 들어오자 기다리고 계시던 어머니가 이내 현관문을 쾅 하고 닫으셨다.
온몸에 땀이 나고 몸이 떨리는 게 오한이 온 것 같았다. 어머니는 나보고 잘했다고 하시고는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돌아가자고 하셨다. 나를 끌고 다른 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다. 나는 거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을 깼다. 어머니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다. 놀래서 거실로 나가보니 할머니가 배가 고프시다고 밥을 하시겠다고 쌀을 씻고 계셨고 어머니는 그런 할머니를 옆에서 웃으시면서 돕고 계셨다. 할머니는 지난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그 미친년이 밥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더니 말을 타고 밖으로 나가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일어나니 너무 배가 고프기도 했고 손주 놈이 왔으니 밥을 해먹이려고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몸도 가벼워지고 아픈 게 멀쩡하게 나았다고 하신다. 나는 정말 놀래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신비한 경험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할머니는 그렇게 내가 살려드렸지만 몇 달 후 고령으로 결국 돌아가셨다. 돌아가실 때는 정말 몸 아픈 곳 없이 편안하게 돌아가셨다. 그렇게 장례를 지내고 49제 때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에게 말씀하셨다. 49제에는 돌아가신 홀령이 생전에 살던 집으로 마지막으로 온단다. 그때 후손들이 자고 있으면 크게 실망하고 재산을 거두어서 가버리는 경우가 있으니 오늘은 할머니 댁에 가서 밤을 새야 한다. 그렇게 또 할머니 댁에 가서 밤을 새게 됐다. 할머니가 애지중지하시던 강아지는 할머니가 누워 계시던 자리에 주둥이를 받고 꼼짝도 안 하고 있었다. 어디에도 할머니가 안 계시니 풀이 죽어 끙끙대고만 있었다. 그나마 할머니의 퇴치를 느낄 수 있는 곳에 누워 할머니만 그리워하고 있는 눈치였다. 어머니는 거실에 계셨고 나는 방에, 그리고 형들은 다른 방에서 몰래 자는 눈치였다. 얼마나 됐을까? 새벽 1시가 됐을까? 갑자기 강아지가 난리가 났다. 방에서 거실로 뛰어나온 강아지는 마치 할머니를 만난 것처럼 한쪽을 보고 꼬리를 흔들고 짖고 끙끙대고 난리가 난 것이다. 이리 펄쩍저리 펄쩍 뛰며 오줌까지 지리고 뒤집어지고 배를 까고 누워서 꼬리를 흔들고 난리를 피우더니 갑자기 강아지가 픽 쓰러졌다. 우리는 이 사태에 대해 정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멍해서 보고 있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네 할머니가 오셨나 보다.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던 강아지랑 노시더니 아마도 강아지를 데리고 가셨나 보구나. 그런데 30분을 그렇게 강아지가 숨이 넘어가서 뻗어 있더니 갑자기 깨어났다. 깨어난 강아지는 이내 또 풀이 죽어 끙끙대더니 다시 할머니 방으로 가서 할머니가 계시던 자리에 가서 코를 박고 누워버렸다. 할머니는 오셔서 강아지랑 30분 동안 노시다가 다시 강아지를 돌려보내놓고 자손들을 마지막으로 보시고 사시던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시고 그렇게 가신 거였다. 갑자기 나는 알 수 없는 슬픔과 가슴에 맺힌 그리움이 터져 울어버렸다. 지금도 할머니 생각을 하면 정말 못 견디게 보고 싶어진다. 언젠가는 뵐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